여러분,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이 어떻게 30년 넘게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에 주저앉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일본의 그 극적인 경제 성장과 또 그보다 더 극적인 추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갈 거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2024년 일본 엔화의 가치가 무려 3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현재 일본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한 세대 전만 해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022년 데이터를 보면 이제 평균 임금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도대체 일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추락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대단하게 솟아올랐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던 그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회복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전후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기적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니죠. 여기 그 핵심적인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한 시장이 있었고요. 평화헌법 덕분에 국방비는 최소화하고 모든 자원을 경제 성장에 그야말로 올인할 수 있었죠. 여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일본은 제조업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때는 값싼 복제품의 대명사였지만 카이젠, 즉 끊임없이 더 좋게 만든다는 이 철학을 통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상징하는 말이 된 거죠. 도요타, 소니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례 없는 성공은 1980년대 일본을 거대한 자산 거품, 그러니까 모두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끝없는 파티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이 거대한 파티의 방아쇠를 당긴 건 바로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당시 미국이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일본한테 야, 니네 물건 너무 싸. 엔화 가치 좀 올려서 수출품 비싸게 만들어.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압력에 굴복하면서 엔화 가치는 불과 2년 만에 2배로 치솟아 버립니다. 엔화 가치가 막 치솟으니까 당연히 수출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냈겠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확 내려버립니다. 그 결과 시장에 풀린 어마어마한 돈이 갈 곳을 잃고 전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들면서 니케이 지수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기 시작했죠. 당시 버블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황궁부지, 그 땅의 가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합친 것보다 더 비쌌다는 건데요. 이건 경제 논리론의 설명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파티는 없죠. 일본 중앙은행은 이 위험천만한 거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이 거품을 터뜨리기로 결심합니다. 아주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38,915.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 지수가 도달했던 사상 최고점입니다. 일본 버블 경제에 가장 눈부시고 또 가장 아슬아슬했던 정점이었죠. 그리고 불과 3년 뒤인 1992년 말 니케이 지수는 16,000선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최고점 대비 60% 가까이 그냥 폭락해버린 겁니다. 자산 거품이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처참하게 터져버렸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럼 일본은행은 대체 어떻게 이 거품을 터뜨렸을까요? 아주 강력한 무기 2가지를 썼습니다. 첫째,
불과 1년여 만에 금리를 2.4배나 올려버렸고요. 둘째, 은행들이 부동산에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총량을 규제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돈줄을 한순간에 그냥 꽉 잠가버린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붕괴가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경기 침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이어질 기나긴 정책이 우리가 아는 잃어버린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기적을 만들었던 바로 그 강정들이 추락 이후에는 오히려 일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안정적이었던 종신고용은 변화를 가로막는 경직성이 됐고, 신중했던 합의 문화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난 30년간 일본의 추락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에서 4위로 1인당 GDP는 3위에서 23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평균 임금은 이제 한국보다도 낮아졌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물론 중간에 반전의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2년에 등장한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마지막 승부수였죠.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랄까, 강력한 진통제 주사 같은 거였지 수십 년간 굳어진 사회의 구조적인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제국의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건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거든요. 일본의 30년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거품은 초기에 단호하게 잡아야 한다. 둘째, 문제가 터졌을 땐 고통스럽더라도 신속하게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혁신에 대한 절박함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의 번영도 영원히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나라에 보내는 생생하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소득에 비해 너무나 높은 집값,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까지. 네, 이건 버블 붕괴 직전 일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바로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마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우리는 일본의 값비싼 교훈을 통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그저 증명하게 될 운명일까요?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